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심혈관 중재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차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연구자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근경색에서 ST 분절이 상승하지 않은 환자에게 그 병원 지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은 보시는 것처럼 매해 그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대도 이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이 연령대가 될수록 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성별 사망 원인의 순위를 보시면 암을 제외하고는 심장 질환이 가장 높은 그런 사망 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세 치료들은 항상 많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도 이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결국 하시게 되셨는데 이 당시에도 이 삼성병원이 있음에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순천향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하셨지만 뭐 안타깝게도 사망하셨는데요. 이 혈전이 이렇게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게 되면 갑자기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게 되고 이제 심장 근육이 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의 7.7%는 도착 전에 사망하고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빨리 그 재관류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저희가 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이제 작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전도 소견을 보시면 이제 심전도는 그 분절에 따라서 그 모든 명칭들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심근경색에서 이 ST 분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심전도와 비교해서 이 ST 분절이 상승이 있는 심전도가 된 심근경색 환자를 ST 세그먼트가 엘리베이션 된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스테미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지 않은 환자에게서는 넌스테미라고 저희가 명칭을 표현하게 되고 둘 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스테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ST 분절의 상승이 관찰되고 관상동맥에서 이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각도를 달리 찍어서 본 이곳에 이제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관이 있을 때 이것을 빨리 재관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관류를 저희는 스텐트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막혀 있는 혈관이 스텐트를 넣고 나서 이제 밑으로 혈액이 잘 공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다른 각도에서 막혀 있는 혈관에 대해서도 스텐트를 넣고 나서는 혈류가 잘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류를 막게 되는 원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혈전이 생기면서 막혀서 이 뒤쪽으로 가는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개통을 해 주어서 피가 뒤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미,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MI에서는 굉장히 그 타이밍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인베이시브 스트래티지에 대한 옵티멀 타이밍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하게 되고 스테미 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ST 분절의 상승이 없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 이제 이것에는 넌스테미 환자와 언스테이블 안지나인 불안정성 협심증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이 스테미와 넌스테미 환자에 대한 이제 비교를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ST 엘리베이션 MI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개념들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허혈 시간 이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환자가 처음에 아파서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병원을 알아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페이션트 딜레이 팩터가 발생하게 되고 구급차를 사용해서 이 구급차가 이런 중재수를 할 수 없는 병원에 갔다가 다시 중재수를 하는 병원에 가는 그런 EMS의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 풍선이나 스텐트 치료를 하는데 드는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스테미 환자에게서는 120분 이내에
시술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증상이 시작된 걸 기점으로 12시간까지는 가급적이면 재관류술을 해주는 것을 클래스 1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이게 불가한 상황에서는 이제 혈전 용해를 할 수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남아 있거나 혈력학적으로 위험하다면 스텐트 시술을 권고하고 있고, 오히려 이틀 정도 지나서 이미 어떤 극성기를 지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스테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12시간 이내의 환자들은 특별하게 그 중재술, 스텐트 시술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중재술을 하는 것으로 권장이 되어 있고, 12시간이 지난 사람이어서도 가급적이면 중재술을 시행하거나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간이 너무 지나고 증상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 사항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그 뒷받침이 되어서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스테미 환자가 아니라 non-ST elevation MI가 있는 환자입니다. 그럼 non-ST elevation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보시면 이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이 왼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혈관에 비해서 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의 혈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도를 바꿔서 보는 건데요. 이 앞쪽에 굉장히 좁은 부분이 있어서 피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일부 혈전이 발생해서 그 흐름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 상에서는 아까 환자와 다르게 ST 분절의 뚜렷한 엘리베이션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스텐트 시술을 하면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을 스텐트로 충분히 확장을 시켜주게 되고, 이 혈관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이 혈관에 대해서도 지금 동영상이 잘 되지를 않는데, 여기서도 이제 혈관이 둘 다 잘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도 이렇게 넓혀지는 혈관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치료 방법은 사실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에서 그럼 이 시술을 얼마나 빨리 언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항상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2020년에 유럽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환자가 이런 정상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상승하는 심전도까지 환자가 이 위험도가 낮고 높은 것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심근경색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 진단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급실에 내원을 했을 때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이 환자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룰드인 되는 시스템에서는 이 피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응급실에 가셔서 몇 시간씩 계시는 동안 이제 피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그 검사가 이렇게 정상에서 많이 상승하는 이런 소견들이 보였을 때, 이것은 심장 근육에 괴사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심전도가 ST 분절 상승이 없더라도 심근경색으로 판단을 하여서 입원과 또 관상동맥 조영술 혹은 중재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피검사의 양성 소견은 꼭 그 심근경색 때만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으시거나 콩팥 기능이 안 좋거나 성별에 따라서 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도 상승할 수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의 양성 소견을 통해서 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하는가, 이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 MI는 초응급이니까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라면, 이 non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은 응급이긴 한데 과연 이 두 개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non-ST 엘리베이션이 있는 환자에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는 다 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좋고 12시간 이내에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증상에 따라서 위험도를 베리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 그리고 그 로우 리스크로 나누게 되고요. 이 하이 리스크 이상의 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해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 리스크라는 것을 보시면 저희가 보는 non-ST MI가 진단이 된 사람과 또 ST 분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심근
심장이 멈춰서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걸 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가 이 그레이스 리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스코어가 일정 이상이어서 하이 리스크로 판단되는 사람에게서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아주 빨리 해서 2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환자들도 이제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시간 이내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응급, 거의 스테미 환자와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시간 이내에 하라는 것이 이제 클래스 1이고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하라는 것이 아까 보여드린 4가지인데 이 그레이스 리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나이라든지 심부전, 심근경색 증상, 그리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대입을 해서 이 값이 140을 넘으면 이것이 고위험군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 이 판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24시간 이내에 심혈관 조영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나온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 미국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좀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아주 이머전시하게 재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 즉시 해야 되는 사람, 가급적 빨리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회복이 될 것이 기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심혈관 조영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권고 수준은 조금 유럽과는 좀 달리 약간 낮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다양한 연구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빨리 옵티멀한 타이밍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데 빠르게 시술을 시행한 곳과 늦게 시행한 곳을 비교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3가지 연구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3가지 연구 중에서 이제 NEJM에 퍼블리케이션 된 3,000명을 랜덤한 데이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네스티 엘레베이션 ACS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는 사망과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컴포짓을 보았는데, 이것에서 보면 양군 간에는 사실 갈라지는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서브 분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스 스코어라고 하는 이 140점 이상, 140을 초과하는 점수의 환자들에게서는 아무래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첫 발표를 하면서 빨리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서큘레이션이라고 저희 순환기 내과에서는 상당히 높은 저널에서는 2,000명에 대해서 랜덤을 한 스터디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시술을 한 군과 일반적으로 시술을 한 군의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았지만 그 심근경색 정도는 빨리 한 군에서 좀 더 좋았다. 그리고 또한 이 그레이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0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서는 좀 더 빨리 할수록 이득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통해서 모든 그 심근경색이지만 ST 분절이 없는 환자에서는 하이 리스크 환자에게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근경색만, 아까는 불안정형 협심증까지 포함된 환자 그룹이라면 이 심근경색이 있는데 ST 분절 상승이 없는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 이 굉장히 소규모 스터디지만 랜덤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 랜덤에서 1년째 데이터를 보시면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나왔던 파지티브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시면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빠르게 시행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스탠다드로 했다는 환자고는 상당히 늦게 시술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많이 난 것이 결국은 아웃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보고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차이 때문인지 그 MI 말 그대로 불안정형 혁신증이 없는 환자들만 가지고 이 그레이스 리스크 스코어를 나누었을 때는 통계적으로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3년을 팔로우한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뭐 특별하게 양군 간에 빠르게 한 것과 늦게 한 군이 차이는 그 처음에 1년이 발생했던 그 외에는 2년째, 3년째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 그레이스 리스크 스코어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사망률이 높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유럽 가이드라인과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그런 ST 엘리베이션이 없는 환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의 방침이 약간씩 권고 수준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연구들인데 이게 그 다른 이유는 결국은 사망률의 차이를 내는 논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메타아날리시스에서는 이제 사망률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 옵티말 타이밍에 따라서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심도가 조금은 낮아지는 상태였죠.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대부분의 스터디들이 24시간 이내에 흉통이 있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아팠던 사람이 병원에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나 그저께 아팠던 사람은 이 연구에 아예 참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환자가 처음 아파서 병원에 도착해서 스텐트나 풍선을 할 때까지의 시간을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 ST 분절 상승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에서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ST 분절이 상승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다 병원에 도착해서부터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증상, symptom to balloon time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은데 이 병원 도어에 도착해서부터 타임을 ges을 때는 차이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근경색 스테미 환자에게서는 시간이 근육이고 넌스테미 환자에게서는 시간이 근육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논조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이 있죠. 이런 갭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도 현재 해야 되는 연구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옵티멀 타이밍이라는 시간을 언제 하는 것이 좋겠냐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다들 코비드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 이 코로나 시대의 심근경색 패턴이 좀 바뀐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저널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탈리아 스터디인데요. 이탈리아에서 급성 심근경색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줄은 것일까? 스테미 환자도 줄어들었고 넌스테미 환자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탈리티 레이트는 오히려 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해인데 코비드 시대의 환자에서는 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내셔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5만 명 데이터고 17,000명의 스테미 환자와 33,000명의 넌스테미 환자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인데 이, 이 기간 동안 2020년 3월 이전 그리고 이제 락다운이 하기 직전 그리고 락다운 후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 AMI는 별로 차이가 모탈리티 차이 없고 넌스테미나 스테미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영국이 락다운을 시행하고 나서 보면 이제 스테미 같은 경우는 초응급이라 그런지 그렇게 빈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지만 넌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 그래서 토탈이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피처들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 환자들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좀 신기한 거는 오히려 병원에 머무는 시간, 심근경색 환자가 이제 넌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졌고요. 그리고 입원을 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는 시간, 이것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뭐 스테미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응급이니까 이 상황에 별로 영향받지 않지만 넌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빨라졌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문제일까? 이 넌스테미 환자에서 이런 아웃컴이 안 좋아지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도어2 카테터 타임의 문제가 아니라 심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병원에 늦게 온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의 퍼블리케이션이 된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있는 13,104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모은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 레지스트리입니다. 카미르라는 데이터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 스테미 환자를 제외하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안 한 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환자들을 포함해서 6,000명의 환자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온 사람과 24시간 이후에 온 사람을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든 연구들이 24시간 이내의 환자들에 대해서만 연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롭게도 리얼월드에서는 24시간 지난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카미르라는 것은 코리아 어페트 마이오카디안 인파크션 레지스트리의 줄임말이고 우리는 이 중에서 카미르4에 해당하는 NIH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이어서 이 등록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그 각각마다
몇만 명씩 모아서 데이터들을 내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심근경색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1년 기준에서 벌써 337개의 논문이 이제 퍼블리케이션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이 임팩트 저널들 몇 가지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 사망률이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3년간의 팔로우 결과들을 보여주었고,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는 이제 컴포짓 아웃컴인 사망률과 심근경색, 그리고 이 심부전으로 의한 입원에 대한 컴포짓 아웃컴을 보았습니다.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늦게 온 사람이 그 어떤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이나 임상적으로 갖고 있는 리스크 팩터들이 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24시간 이후에 온 사람, 그리고 이전에 온 사람이 사망률이 3년째에서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인 컴포짓에서는 좀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결과들이 이 3년간에 이렇게 양군 간의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 두 군 간의 베리어블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어저스트를 시행을 했고 멀티 베리어블 아날라이시스 혹은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치를 모두 시행하였음에도 이 24시간 이후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사망률과 심근경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이 도어 투 카테터 타임이 결국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그동안 쭉 되어 있었는데 저희 데이터에서도 이 도어 투 카테터 타임을 24시간 가이드라인대로 나눴을 때 양군 간에는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군을 24시간 이전에 증상에서 병원까지 오는 시간 24시간 이전에 오는 사람과 이후에 온 사람으로 나누었을 때 그 두 군이 달라지고 그 두 군의 치료가 24시간 이전에 하든 24시간 이후에 하든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환자분이 병원에서 빠른 처치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자가 병원에 빠르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ime is not muscle. 넌스테미 환자에게서도 여전히 시간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에디터리얼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일관적으로 모든 서브그룹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 그레이스 리스크 스코어에서 140 이상 초과가 되는 환자와 둘 다 24시간 이후에 온 사람이 좋지 않았지만 140보다 낮은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는 환자가 이 그레이스 리스크 스코어가 낮다는 것은 환자가 증상이 덜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덜 할 가능성이 이 사람이 더 병원에 늦게 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병원에 과연 늦게 오는가?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24시간 이후에 오는지를 봤을 때 멀티베리어블 아날리시스에서는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또한 여성분들, 그리고 비특이적인 증상, 중통, 뭐 답답한 어떤 조이는 듯한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 불쾌감, 뭐 날카로운 느낌,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 숨찬 증상, 당뇨가 있는 분, 그리고 119를 이용하지 않고 자의로 병원에 그냥 오시게 되는 이런 요인들이 환자가 병원에 늦게 오는 요인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 급성 심근경색은 이제 보통 스테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거기서 넌스테미라고 하는 영역도 있는데 이 환자군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에 시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가장 사망률 개선에 좋은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요인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환자가 병원에 늦게 오는 것 자체가 그 환자가 어떤 임상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던지 상관없이 늦게 오면 그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급성 심근경색에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환자들이 좀 더 빨리 병원에 올 수 있게 한다면 그런 급성 심근경색의 사망률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